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선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집에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줄행랑을 놓은 승객 행태와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해버린 건데요.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부가 법조계에선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 헌법재판소가 모레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정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핸드폰 안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 있어야지 제가 그게 되는데. 핸드폰 있어야지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금을 빼오는 거라서 좀 전화기는 필요하거든요. 택시기사가 난감해하자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강조하며 갔다 오겠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냥 안 도망가요. 나이 이렇게 먹고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고 뭐고 다 그래요, 다. 돈 들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사님. 바로 앞인데. 바로 갔다 올 수 있어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돈 이거 갖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마지못해 내라고 하자 이 승객은 택시를 떠나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줄행랑을 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아들이 2만 원도 안 되는 요금 아끼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말 바꾸고 거짓말 치고 있다며 도망간 승객의 얼굴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네티즌들은 뻔뻔하다, 범죄자의 무슨 인권이냐 하며 얼굴 공개를 지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는 도망간 승객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된 사람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조항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령 용기 내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할 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유엔도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형벌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민사상의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제도로 억제나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엔 지난 2017년과 2018년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각각 청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데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은 자유민주사회에선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듯 진실을 말할 일반 자유가 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벌이 부과하는 범죄의 관점으로 보는 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변론 요지입니다. 의견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모욕이고 사실을 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인데 이 사실에 관련된 것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처벌돼서는 안 되지. 처음부터 처벌한다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 거죠. 이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기본권이지만 개인의 인격권 역시 헌법상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이라고 무제한 이를 적시하고 공표하게 내버려두면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개변론 뒤에도 5개월가량 사건을 숙고해온 헌재가 모레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선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연점 등을 들어 이번엔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이걸 처벌한다. 이것은 기득권에 관련된 문제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해서. 다만 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질병이나 성적 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 이력이나 질병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단순히 명예훼손을 넘어서 사생활의 비밀, 프라이버시라는 그 또 다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더라도 이런 사생활의 비밀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신구 대한변협회장 이취임식, 변협총회 뒷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어제 총회 영상 보니까는 이런저런 안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아요. 네, 대한변협의 협회장 이취임식은 네. 통상 변협총회 때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변협총회에서는 네. 의장 선출과 예결산안 통과, 감사보고서 발표 등 진행되는 안건마다 사사건건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노출됐습니다. 네. 총회에서 회원간 간 이견이 표출될 수는 있는데 네.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찬희 전 협회장과 신임 이종엽 협회장 사이 일종의 대리전 양상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게 눈에 띈다면 띄는 점이었습니다. 신구 집행부 대리전 양상이라는 게 뭐 어떤 취지인가요?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네. 살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투표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발언권이 전혀 없으신 분이 계속 사회를 보게 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합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님. 네, 여기서 발언권 없는 사람은 이찬희 전 협회장을 지칭하는데요. 네. 대한변협총회는 회칙 개정과 예결산안 통과 등 일종의 변협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총회 대의원이 아닌 이찬희 전 협회장이 총회 사회를 보자 자격 없는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총회 의장은 변협 네.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임기 2년 의장 선출 전에는 네. 관행적으로 전임 협회장이 총회 사의를 봐왔는데요. 네.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역시 관행대로 의장 후보 추천 순으로 이찬희 전 협회장이 네. 먼저 추천된 이담 전 대구지방변호사 회장의 이 기호 1번을 네. 뒤에 추천된 황규표 전 전북지방변호사 회장의 네. 기호 2번을 부여하려 하자 네.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네.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관례상 근거 없이 총회 운영 규칙에 근거 없이 기호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두 분이 추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즉석에서 기호 추천 뽑기를 하는 촌그 끝에 네. 신임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세력을 자임한 네. 이담 변호사가 변협 총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내건 황규표 변호사가 총회 네. 의장에서 낙마하면서 네. 일단 어제 총회에선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2019년에서 네. 2020년 네. 전임 이찬희 집행부 변협에 대한 2년간 감사 보고를 두고서도 네.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네. 박상수 전 감사의 경우 네. 이찬희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하면서 네. 전임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9일과 11일 본회의에 법무사법이 상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때 총회가 긴급히 진행되었는데 그 시점에
우리 협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국을 하여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와 교류를 하였고 12월 7일에는 쿠알라룸푸르의 명승지인 페트로나스 타워와 메르데카 광장 등을 관광하는 팬 투어를 진행합니다. 일례긴 하지만 네. 개인 회생 파산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일부 부여하는 법무사법 네.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네. 시기에 직역 수호에 앞장서야 할 협회장이 네. 한가하게 해외 팸투어나 갔다는 질타인데요. 네. 박상수 전 감사는 대국회 업무를 위해 네. 여의도에 마련한 입법지원실 임대 만료 후 이를 연장하지 않은 점 네. 등을 지적하며 네. 업무 해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감사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다른 감사는 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낸 모양이네요. 네, 천정화 전 감사인데요. 네. 천정화 전 감사는 제50대 집행부의 회계와 업무 감사 결과 네. 적정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박상수 전 감사가 지적한 국회 입법지원실 임대권에 대해서도 네.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찬희 집행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네. 영상 직접 보시죠. 네. 이걸 연장하지 않은 건 그 위치, 비용 등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더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대국회 활동 계속했고요. 이 내용은 상임이사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관련 계약서도 모두 검토를 했는데 아마도 전임 박상수 감사님은 상임이사회 때 종종 늦으시거나 안 오셔서 이게 지금 말들에 다 표현에 상당히 뼈와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네. 신구 집행부 간 일종의 대리전과 신경전이 총회에서 벌어진 건데요. 네. 관련해서 전임 이찬희 집행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박상수 전 감사는 네. 신임 이종엽 집행부에선 10명의 부협회장 가운데 1명으로 이번 제51대 변협 집행부에 합류했습니다. 네. 제1법제이사의 경우 네. 변협에서 예를 들어 직역수호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하면 네. 관련 입법안 검토 등 네.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네. 관련해서 까다로운 법리 검토 등 뛰어난 개인적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법제이사의 경우 관행처럼 국내 최대 로펌인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아오고 있는데요. 네. 제48대 집행부 최재혁, 제49대 박성하, 제50대 정영식 변호사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51대 집행부에서 제1법제이사로 임명된 이춘수 변호사도 네. 역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변협 입장에선 대형 로펌의 인프라를 활용해 윈윈할 수 있다는 점과 네.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특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찬희 전 협회장은 어디로 가는지 거치가 뭐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취재를 해보니 서울의 네. 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재임 당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하는 등 네. 정권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만큼 네. 네트워킹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변협 총회와 신임 변협 집행부 구성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알짜 회사인 네. K기업의 김모 회장은 이제 무남동료 외동딸과 함께 네. 이제 모임에 참석을 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네. 그 자리에서 딸과 이 김 회장 모두가 즉사를 했습니다. 네. 김 회장의 배우자는 이제 이미 오래전 사망을 네.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김 회장의 유산을 네. 김 회장의 동생이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네. 사위가 가져야 하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경우의 수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김 회장의 동생이 다 갖는다, 아니면 이제 사위가 다 갖는다, 네. 아니면 동생과 사위가 일정 비율로 나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애매한데 양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네. 우리 형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까 네. 형님 재산은 이제 하나뿐인 피부친 내가 네. 가져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이 김 회장 친동생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위는 네. 무슨 말이냐, 네.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다. 네. 원래 이제 내 아내 몫이니 네. 이것도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맞서는 입장입니다. 네. 김 회장 동생은 이런 사위 항변에 네. 다시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재산을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된다. 네. 장인과 부인이 다
다 사망한 사실상 남남이고 네. 이제 뭐 세장가 가버리면 끝 아니냐. 네. 유산은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럼 뭐 사위가 대습 상속을 받는다는 건가요? 네, 좀 구조는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에서 사망 시기를 두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김 회장이 먼저 이제 사망한 경우 네. 또는 이 딸이 김 회장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네. 이 김 회장 사망 당시에 이제 외동딸이 먼저 사망을 했으면 네. 이제 사위가 대습 상속을 하고 네. 외동딸이 만약에 이제 아버지인 김 네. 회장보다 나중에 사망을 했으면 네. 사위는 다시 이 딸의 상속인이 돼서 외동딸이 물려받은 재산을 남편인 이 사위가 다시 물려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쟁점은 상속인인 자식이 그 네.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 민법의 대습 상속 규정이 네. 이제 자식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을 했을 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네.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좀 한 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럼 김 회장 동생은 뭐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네, 좀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관련해서 법제처는 다만 외국에서 네. 이 사위의 대습 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좀 찾기가 어렵고 네. 김 회장에게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 존속이 상속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결과가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 김 회장 부모가 살아 있어도 상속을 못 받는 건 조금 그래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5월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1월에 찬물욕조에 2시간 동안 넣는 벌을 세워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6개월간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네, 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